서울 강서구의 한 20년 된 아파트 단지. 1204호에 사는 박영숙 씨는 올해 68살의 평범한 독거노인이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담긴 안식처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다. 그러나 지난 석 달 전부터 박영숙 씨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었다. 샤워를 하다가 문득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변기에 앉아 있을 때 시선이 닿는 듯한 불쾌한 감각. 고령자들이 흔히 겪는 외로움에서 오는 환각이나 노이로제라고 치부하려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괜히 늙어서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밤에 화장실 불을 켰을 때 타일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 노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박영숙 씨는 처음에 곰팡이나 결로 현상으로 생각했다. 오래된 아파트라 습기 문제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 반짝임은 물기와는 달랐다. 마치 렌즈처럼 아주 작은 유리구슬처럼 빛을 반사했다. 심리적 압박감은 날로 심해졌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밤에는 아예 화장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볼일을 보기도 했다. 샤워할 때는 수건으로 몸을 최대한 가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구석을 향해 서 있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20년을 살아온 집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박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화장실의 그 묘한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새벽 3시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손전등만 켜서 조심스럽게 타일을 비췄다. 변기 옆 타일 무릎 높이쯤 되는 그곳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처음에는 타일의 무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완벽하게 둥근 형태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정교한 구멍이었다. 박영숙 씨의 손이 떨렸다. 이건 곰팡이가 아니었다. 결로도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구멍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혀왔다. 2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박영숙 씨는 단 1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해가 뜨자마자 박영숙 씨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다. 평소 느긋하게 걷던 그녀가 거의 뛰다시피 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인 김철수 대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고령 세대주들이 종종 사소한 문제로 찾아오곤 했으니까. 배관 소리, 벽 소음, 결로 문제 등등. 하지만 박영숙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박영숙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김 대리에게 화장실 타일에 이상한 구멍이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곰팡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누군가 뚫은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리는 즉시 시설 담당자인 이정민 반장을 불렀다. 이 반장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배관부터 전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 세 사람은 함께 1204호로 올라갔다. 박영숙 씨는 현관문을 열면서도 손이 떨렸다. 자신의 집인데 마치 범죄 현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화장실로 들어간 이 반장은 박영숙 씨가 가리키는 타일을 자세히 살펴봤다. 변기 옆 바닥에서 약 40cm 높이의 타일. 처음에는 그도 별 문제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각도를 바꿔가며 비추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 부분에 직경 약 2mm 정도의 완벽한 원형 구멍이 있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불규칙한 형태여야 했다. 하지만 이 구멍은 마치 정밀 드릴로 뚫은 것처럼 완벽한 원이었다. 이 반장은 주머니에서 이쑤시개를 꺼냈다. 박영숙 씨가 어젯밤에 했던 것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이쑤시개를 구멍에 넣어봤다. 이쑤시개는 저항 없이 쑥 들어갔다. 1cm, 2cm, 3cm. 그리고 갑자기 빈 공간을 만났다. 이 반장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타일 뒤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타일 뒤를 파냈거나 배관 공간을 이용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구멍에 휴대폰 카메라를 최대한 가까이 대보았다.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찍어 확대해봤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구멍 안쪽 깊은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렌즈처럼 유리 같은 물체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김 대리가 물었다. 저게 뭐냐고. 이 반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의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구멍을 뚫었고 그 안에 무언가를 설치했거나 설치하려고 시도했다. 최악의 경우 카메라일 수도 있었다. 이 반장은 박영숙 씨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박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20년을 살아온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려 했다는 사실. 아니 어쩌면 이미 훔쳐봤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화장실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샤워하던 모습, 옷을 갈아입던 모습, 가장 무방비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을 누군가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다. 김 대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112 번호로 연결된 담당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다. 이 반장은 박영숙 씨에게 일단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증거가 훼손되면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박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집이 이제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정민 반장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는 박영숙 씨에게 잠시 화장실 불을 꺼도 되겠냐고 물었다. 박영숙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반장은 화장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그 구멍에 최대한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구멍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푸른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고양이 눈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반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 반장은 즉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증거로 남겨야 했다. 그는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번 촬영했다. 어떤 각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특정 각도에서는 분명히 렌즈 같은 반사광이 포착되었다. 김철수 대리도 함께 확인했다. 그 역시 그 빛을 봤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누군가 이 타일 뒤에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최소한 설치하려고 시도했다. 이 반장은 박영숙 씨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경찰이 오면 정확히 조사할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다. 2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박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신은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누가 왜 60대 노인의 화장실을 훔쳐보려 한 걸까? 그녀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깊은 수치심이 밀려왔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모습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의 정민호 경위와 이수진 경사였다. 정 경위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경찰로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불법 촬영 사건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경찰로 디지털 포렌식을 전공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화장실로 향했다. 정 경위는 이 반장이 촬영한 동영상을 먼저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 경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뭔가 말했다. 이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전문 장비를 꺼냈다. 내시경 카메라였다. 가느다란 케이블 끝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있고 모니터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였다. 배관이나 벽 내부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 이 경사는 조심스럽게 내시경 카메라를 구멍에 집어넣었다. 모니터에는 타일 뒤에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카메라가 천천히 들어가면서 배관과 콘크리트 벽이 보였다. 그리고 약 10cm 들어간 지점에서 모니터에 무언가 포착되었다. 작고 검은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투명한 렌즈. 이 경사는 숨을 죽였다.
정경희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정경희가 말했다. 이건 카메라 렌즈가 맞다고. 초소형 무선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라고. 완제품인지 부품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거나 이미 설치했다고. 그는 박영숙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신고 잘하셨다고.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박영숙 씨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정경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 같은 동 같은 층, 어쩌면 바로 옆집이나 위아래층. 정민호 경위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아파트 구조와 배관 라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관리소장인 최재훈 소장은 경찰이 찾아오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20년 넘게 관리소장을 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처음이었다. 살인, 자살, 화재는 겪어봤지만 불법 촬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정경희는 최 소장에게 1204호의 배관 구조도를 요청했다. 특히 위아래 층과의 배관 연결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 최 소장은 즉시 설계 도면을 꺼냈다. 20년 전 준공 당시의 도면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각 세대의 배관 라인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정민 반장도 함께 도면을 살펴봤다. 그는 손가락으로 배관 라인을 따라가며 설명했다. 1204호 화장실의 배관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래층 1104호, 위층 1304호가 동일한 배관 라인을 공유했다. 특히 화장실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다. 1204호 화장실 변기의 바로 위에는 1304호 화장실 변기가 있었다. 배관 공간도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누군가 위층에서 배관 공간을 통해 접근한다면 충분히 아래층 화장실로 구멍을 뚫을 수 있었다. 정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최 소장에게 물었다. 1304호에는 누가 사는가? 최 소장은 컴퓨터로 세대 정보를 확인했다. 1304호의 세대주는 강민수 42살 남성 독신. 입주한 지 3년.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등록되어 있었다. 관리비는 매달 정확히 납부했고 민원이나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거주자였다. 하지만 정경희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대부분 평범해 보였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문제없는 사람들이 더 의심스러웠다. 그는 최 소장에게 강민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최근 몇 달간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내역, 시설 수리 요청 이력, CCTV에 포착된 출입 기록 등. 최 소장은 기록을 뒤졌다. 강민수는 석 달 전에 한 번 화장실 배관 소음 관련 문의를 했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 반장이 방문해서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강민수가 화장실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더라는 메모가 있었다. 당시에는 단순히 배관 상태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거였다. 강민수는 배관 소음을 핑계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 화장실 구조를 파악했다. 아래층 배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어디를 뚫어야 아래층 화장실이 보이는지 계산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간 후 혼자서 작업을 시작했다. 타일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배관 공간을 따라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수진 경사가 물었다. 그럼 지금 당장 1304호를 수색해야 하지 않느냐고. 정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단순히 위층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장을 받을 수 없다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는 최 소장에게 1304호의 최근 쓰레기 배출 기록을 요청했다. 혹시 공구나 타일, 건축 폐기물을 버린 적이 있는지. 최 소장은 환경미화원에게 연락했다. 환경미화원은 기억을 더듬었다. 약 2달 전쯤 1304호에서 묘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버린 적이 있었다. 일반 쓰레기인데 유난히 무겁고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불법 투기는 아니어서 그냥 수거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타일이나 시멘트 조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정경희는 모든 정황이 강민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이 경사에게 지시했다. 1204호 화장실의 구멍을 더 정밀하게 조사하라고. 혹시 지문이나 DNA, 미세한 섬유 조각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1304호 세대주의 신원을 더 깊이 파고들겠다고. SNS 온라인 커뮤니티 정과 기록까지. 최 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아파트 전체가 난리가 날 거라고. 집값도 떨어지고 입주민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정경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이미 한 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어쩌면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고. 진실을 밝혀내는 게 먼저라고. 최 소장은 무거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경희에게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민호 경위는 강서경찰서로 돌아와 즉시 과학수사팀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과학수사팀은 완전 무장하고 1204호에 도착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팀원들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다. 박영숙 씨는 자신의 집이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현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과학수사팀은 화장실을 완전히 봉쇄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진 촬영이었다. 모든 각도에서 모든 조명 조건에서 구멍 주변을 촬영했다. 일반 카메라, 현미경 카메라, 자외선 카메라까지 동원했다. 자외선 카메라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체액이나 지문 흔적을 찾아내는 데 유용했다. 하지만 타일은 너무 매끄럽고 자주 청소되어서 선명한 지문을 찾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단계는 미세 증거물 채취였다. 과학수사요원은 특수 테이프로 구멍 주변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머리카락 한 올, 섬유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구멍 가장자리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가루가 검출되었다.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카메라 외장재나 공구 손잡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구멍 내부 탐색이었다. 전날 이수진 경사가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던 렌즈 부분을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했다. 과학수사팀은 더 얇고 성능 좋은 내시경을 사용했다. 화면에는 타일 뒤에 어두운 공간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배관을 따라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포착되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드릴 자국이었다. 콘크리트 벽면에 명확한 드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구멍의 직경, 드릴 비트의 패턴 깊이까지 모두 측정했다.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드릴이 사용되었는지 역추적할 수 있었다. 전문가의 추정으로는 소형 전동 드릴, 아마도 충전식 핸드 드릴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DIY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였다. 그리고 약 15cm 깊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작은 금속 나사 하나가 배관 틈에 걸려 있었다. 길이 약 5mm, 직경 2mm 정도의 정밀 나사였다. 이런 나사는 주로 소형 전자기기나 카메라 조립에 사용되었다. 과학수사요원은 특수 집게로 조심스럽게 나사를 회수했다. 이 나사에서 지문이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제품 추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전날 발견했던 렌즈가 나타났다. 과학수사요원은 숨을 죽이고 렌즈를 자세히 관찰했다. 직경 약 3mm의 초소형 렌즈였다. 주변에는 검은 플라스틱 하우징의 일부가 붙어 있었다. 렌즈 표면에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다. 아마도 설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였다. 박준영 경정은 이 렌즈를 조심스럽게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렌즈가 배관 틈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꺼낼 수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렌즈가 더 깊이 들어가거나 파손될 수 있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가느다란 집게를 사용하기로 했다. 내시경 카메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아주 천천히 집게를 넣었다. 10분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렌즈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었다. 박경정은 즉시 렌즈를 증거봉투에 넣고 봉인했다. 이 렌즈는 감식센터로 보내져 제조사, 모델, 유통 경로를 추적할 예정이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 기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도 있었다. 네 번째 단계는 주변 탐색이었다. 정민호 경위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만약 범인이 이곳에만 카메라를 설치했을까? 혹시 다른 곳에도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는 과학수사팀에게 화장실 전체를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장, 환풍기, 배수구, 모든 타일 틈, 코너 구석구석. 과학수사 요원들은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을 조사했다.
화장실 천장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환풍기 커버를 열자 그 안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환풍기 내부 모터 옆에 가느다란 전선이 잘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 전선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연결했다가 급하게 제거한 것처럼. 박경정은 전선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건 일반적인 전기 배선이 아니었다. 너무 가늘고 피복 색깔도 달랐다. 아마도 소형 카메라의 전원선이나 신호선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전선을 회수하고 환풍기 내부를 더 조사했다. 모터 뒤편에서 작은 플라스틱 고정 클립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카메라 설치용 부품으로 보였다. 정경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일회성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은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다. 타일 구멍은 성공했지만 환풍기는 어떤 이유로든 중단했거나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어쩌면 박영숙 씨가 눈치를 채기 시작해서 급하게 철거했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기술적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박영숙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다니.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노렸던 걸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일상이 감시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샤워할 때, 옷 갈아입을 때, 화장실 사용할 때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눈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 정경위는 박영숙 씨를 위로하며 말했다. 다행히 환풍기 카메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전선이 잘려 있다는 건 제거되었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타일 구멍의 카메라는 달랐다. 그건 제대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얼마나 오래 작동했는지, 어떤 영상이 촬영되었는지는 범인을 잡아야 알 수 있었다. 과학수사팀의 조사는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배수구, 환기구, 문틈 모든 곳을 조사했지만 추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범인이 시도한 곳은 두 곳 타일 구멍과 환풍기로 확정되었다. 박경정은 채취한 모든 증거물을 정리하고 감식센터로 보냈다. 플라스틱 가루, 금속 나사, 렌즈, 전선, 고정 클립. 이 작은 조각들이 범인을 잡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저녁 무렵 정경위는 결심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갈 때였다. 1304호 강민수의 집. 아직 확실한 물증은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위층 배관 구조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강민수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있었다. 13층에 도착한 정민호 경위와 이수진 경사는 1304호 앞에 섰다. 정경위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여전히 조용했다. 집에 없는 걸까? 아니면 경찰이 온 걸 알고 일부러 나오지 않는 걸까? 정경위는 다시 한번 힘차게 문을 두드렸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발소리, 뭔가 움직이는 소리.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강민수였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간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다. 헐렁한 티셔츠와 추리닝 바지 차림이었다. 경찰을 보자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경위는 놓치지 않았다. 정경위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래층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다고.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두 경찰은 현관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의외로 깔끔했다. 거실에는 대형 모니터 3대가 놓인 컴퓨터 책상이 있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답게 그래픽 작업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 벽에는 영화 포스터와 게임 캐릭터 피규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정경위가 물었다. 최근 아래층에서 소음 문제나 다른 민원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은 주로 집에서 일하느라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다고 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긴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수진 경사가 질문을 이어갔다. 석 달 전쯤 화장실 배관 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고. 강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확인해 달라고 했었다고. 근데 별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정경위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때 화장실 바닥을 유심히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강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바닥 타일에 금이 간 것 같아서 확인했을 뿐이라고.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정경희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혹시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강민수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일절 없다고. 입주한 이후로 화장실을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타일도 안 바꿨고 배관도 안 만졌다고. 그의 부인은 너무 강했다. 오히려 그게 의심스러웠다. 이 경사가 말했다. 그럼 화장실 한번 봐도 되겠느냐고. 배관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정경희는 미세한 소독약 냄새를 맡았다. 락스 냄새였다. 화장실은 지나칠 정도로 깨끗했다. 타일은 반짝반짝 빛났고 변기는 새 것처럼 하였다.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대청소를 한 것처럼. 정경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다. 변기 옆 정확히 아래층 1204호 화장실 구멍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 타일을 손으로 눌러보고 줄눈을 손톱으로 긁어봤다. 그때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다. 다른 타일들에 비해 한 부분만 줄눈이 새 것처럼 깨끗했다.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다. 정경희가 강민수를 쳐다봤다. 이 부분 줄눈을 최근에 다시 했느냐고. 강민수는 또 부인했다. 절대 아니라고. 입주할 때부터 그대로라고.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정경희는 확신했다. 이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 이 경사는 천장도 확인했다. 그리고 배관 점검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점검구 커버의 나사가 다른 곳에 비해 깨끗했다. 녹도 없고 페인트 자국도 없었다. 최근에 교체한 나사였다. 왜 굳이 점검구 나사를 교체했을까? 이 경사가 물었다. 저 점검구를 최근에 열어본 적이 있느냐고. 강민수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어쩌면 입주 초기에 한번 열어봤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그의 대답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었다. 정경희는 더 이상 애둘러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민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혹시 아래층 1204호에 거주하는 박영숙 씨를 아느냐고.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관심 없다고. 하지만 그의 눈은 정경희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정경희가 말했다. 1204호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치가 발견되었다고. 정확히 이 집 화장실 아래쪽이라고. 그리고 배관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절대 그런 짓 안 했다고. 자신을 의심하는 거냐고 역정을 냈다. 하지만 정경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만약 정말 무고하다면 협조해달라고. 화장실 배관 점검구를 열어서 내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근 구매한 공구나 전자제품 목록도 보여달라고. 강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정경희와 강민수가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경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배관 점검구 사진을 찍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다. 플래시가 터지자 강민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느냐고. 정경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영장 없이는 강제 수색할 수 없지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촬영할 수 있다고. 만약 협조가 어렵다면 정식으로 영장을 받아서 오겠다고. 강민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결국 강민수가 한 발 물러섰다. 알았다고. 점검구를 열어보라고. 이 경사는 가방에서 장갑과 드라이버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배관 점검구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나사가 하나씩 빠질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강민수는 벽에 기대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마지막 나사가 빠지고 점검구 커버가 열렸다. 안에서 어두운 배관 공간이 드러났다. 이 경사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비췄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안에 뭔가 있었다. 이수진 경사의 손전등 빛이 배관 점검구 내부를 후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배관과 콘크리트 벽만 보였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빛을 비추자 점검구 안쪽 모서리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검은색 천으로 대충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 금속 광택이 살짝 비쳐나왔다. 이 경사는 장갑을 낀 손을 조심스럽게 점검구 안으로 집어넣었다. 검은 천을 천천히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구 세트가 숨겨져 있었다.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정민호 경위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강민수를 돌아봤다. 강민수의 얼굴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창백하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정경희가 차갑게 물었다. 이게 뭐냐고, 왜 배관 점검구 안에 공구를 숨겨놨느냐고.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벙긋할 뿐이었다. 이 경사는 공구들을 하나씩 꺼냈다. 먼저 전동 드릴. 충전식 소형 드릴이었고 브랜드는 국내 유명 회사 제품이었다. 온라인에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드릴 비트가 문제였다. 여러 개의 비트 중에서 유독 하나만 사용 흔적이 뚜렷했다. 직경 약 3mm에 가는 비트. 끝부분에는 콘크리트 가루와 타일 가루가 묻어 있었다. 정경희는 즉시 그 비트를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 비트를 감식센터로 보내 아래층 구멍에 드릴 자국과 대조하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만약 패턴이 일치한다면 이 드릴로 아래층 화장실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정밀 드라이버 세트. 여러 크기의 드라이버가 케이스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작은 드라이버 끝에는 검은 플라스틱 가루가 묻어 있었다. 아마도 카메라 케이스를 분해하거나 조립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이것도 증거 봉투에 넣었다. 나중에 현미경 분석을 하면 플라스틱 재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이 경사가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전자부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몰카 제작용 부품들이었다. 정경희는 케이스 안의 카메라 모듈을 자세히 살펴봤다. 하나는 완전한 상태였지만 다른 하나는 렌즈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아래층 배관에서 발견된 렌즈가 바로 이 카메라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크기도 같고 색깔도 같았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다. 강민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건지 그냥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정경희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금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거라고. 강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정한다고, 자신이 했다고. 아래층 화장실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그냥 호기심이었다고 변명했다. 호기심? 정경희는 차갑게 웃었다. 독거노인의 화장실을 훔쳐보는 게 호기심이냐고. 타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게 호기심이냐고.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 머리를 숙인 채 흐느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이 경사는 강민수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계획했느냐고, 왜 하필 박영숙 씨를 표적으로 삼았느냐고. 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석 달 전부터라고. 처음에는 정말 배관 소음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불렀다고. 그런데 직원이 와서 배관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아래층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화장실 위치도 똑같다는 걸 알았다고. 그리고 아래층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들키지 않을 것 같았다고. 강민수는 자신의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역겨운지 구역질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경희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강민수는 설명을 이어갔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봤다고. 몰카 설치 방법, 배관을 이용한 침입 기법, 타일 천공 방법. 다크웹까지 뒤졌다고. 그리고 필요한 공구와 부품들을 하나씩 구매했다고. 드릴은 일반 쇼핑몰에서, 카메라 모듈은 해외 직구로, 무선 송신기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샀다고.
준비를 마친 후 한밤중에 작업을 시작했다고. 새벽 2시쯤 아래층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화장실 바닥 타일을 일부 떼어내고 배관 공간으로 드릴을 넣었다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수건으로 드릴을 감쌌고 아주 천천히 작업했다고. 1시간 넘게 걸려서 구멍을 뚫었다고. 구멍을 뚫고 나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예상보다 어려웠다고. 배관 공간이 좁고 각도를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카메라 렌즈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도 일단 카메라를 밀어넣고 무선으로 신호가 오는지 확인했다고. 신호는 미약했지만 잡혔다고. 영상은 흐릿했지만 아래층 화장실이 보였다고. 정경희는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촬영했느냐고.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길지 않았다고. 1달 정도라고. 처음에는 흥분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들었다고. 특히 박영숙 씨가 화장실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그래서 1달 전쯤 카메라를 제거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배관 공간이 좁아서 손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고. 결국 카메라 본체만 빼내고 렌즈는 그대로 남겨뒀다고. 그리고 타일을 다시 붙이고 줄눈을 새로 했다고. 최대한 흔적을 지우려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공구들도 점검구에 숨겼다고.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 경사가 물었다. 촬영한 영상은 어디 있느냐고.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 컴퓨터를 가리켰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냥 자신만 봤다고. 정경희는 즉시 이 경사에게 지시했다. 컴퓨터를 압수하라고.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저장 장치를 확보하라고. 이 경사는 거실로 가서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 그리고 본체를 분리해서 증거 봉투에 넣었다. 외장하드, USB 메모리, 심지어 휴대폰까지 모두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할 예정이었다. 삭제된 파일도 숨겨진 폴더도 모두 찾아낼 것이었다. 정경희는 강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다른 피해자는 없느냐고. 박영숙 씨 말고 다른 집도 노렸느냐고. 강민수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아니라고. 오직 아래층뿐이라고. 다른 집은 시도도 안 했다고. 정경희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려고. 강민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경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진실인 것 같았다. 정경희는 이 경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민수를 연행하라고. 이 경사는 수갑을 꺼냈다. 강민수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목을 감쌌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박영숙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정경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라고, 당신이 구할 게 아니라고. 강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경찰에게 이끌려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 1303호 주민이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문틈으로 훔쳐봤다. 수갑찬 강민수를 보고 깜짝 놀라 문을 닫았다. 곧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이었다. 1304호에서 경찰이 사람을 연행했다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거울에 비친 강민수의 모습은 초라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경찰차에 실려갈 처지가 되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강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다. 경찰차가 아파트 정문에 대기하고 있었다. 정경희는 강민수를 뒷좌석에 태웠다. 이 경사는 압수한 증거물들을 트렁크에 실었다. 드릴, 카메라, 부품, 컴퓨터, 모든 게 증거였다. 경찰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강민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이 3년간 살았던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곳. 경찰차가 강서경찰서에 도착했다. 강민수는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회색벽,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의자. 전형적인 경찰 조사실이었다. 정민호 경위는 강민수 맞은편에 앉았다. 이수진 경사는 노트북을 켜고 조서를 작성할 준비를 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정 경위는 차근차근 질문했다.
언제 처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강민수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다. 증거도 다 나왔고 자백도 했다. 이제는 처벌을 받는 일만 남았다. 조사는 5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동안 디지털 포렌식 팀은 강민수의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파일 시스템을 탐색했다. 숨겨진 폴더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박영숙 씨의 화장실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파일명도 세세하게 붙어 있었다. 포렌식 팀장은 정경위에게 보고했다. 총 30여 개의 영상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대부분 10분에서 30분 길이였다고. 시간대는 주로 아침과 저녁 박영숙 씨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대였다고. 다행히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판매된 흔적은 없었다고. 오직 강민수의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었다고. 정경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면 수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다. 촬영 자체가 이미 심각한 범죄였다.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저녁 무렵 정경위는 박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위층에 사는 강민수라는 남자라고 알려줬다. 박영숙 씨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다. 역시 위층이었냐고 바로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냐고 물었다. 정경위는 조용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영숙 씨는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다. 그 남자를 직접 보고 싶다고 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정경위는 말렸다. 지금은 조사 중이라고 내일 오전에 피해자 조사가 있으니 그때 오라고 했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고집을 부렸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한시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경위는 허락했다. 1시간 후에 오라고 하지만 직접 대면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다고. 박영숙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고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리될 것 같다고 했다. 1시간 후 박영숙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왔다. 딸은 해외에 살고 있었지만 급히 귀국했다.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탔다. 20시간 넘게 걸려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지쳐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정경위는 모녀를 조사실 옆 관찰실로 안내했다. 일방향 유리창이 있는 방이었다. 이쪽에서는 조사실 안이 보이지만 조사실에서는 이쪽이 보이지 않았다. 박영숙 씨는 유리창 앞에 섰다. 그리고 조사실 안에 강민수를 봤다. 강민수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긴 조사에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박영숙 씨는 그를 보자 온몸이 떨렸다. 저 남자가, 저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범인이었다. 3달 동안 자신을 괴롭힌 악마였다. 박영숙 씨의 딸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의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박영숙 씨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다. 1번, 2번, 3번. 왜냐고, 왜 자신을 괴롭혔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방음이 되어 있어서 강민수는 듣지 못했다. 정경위는 박영숙 씨를 진정시켰다. 내일 정식으로 피해자 진술을 받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법정에서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다. 박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강민수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이. 그리고 박영숙 씨는 말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 남자가 자신에게 준 고통을, 불안을, 수치심을, 그 모든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법이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정경위는 약속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검찰에 구속 기소를 요청하겠다고. 박영숙 씨의 딸도 분노에 떨었다. 어떻게 노인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인간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강민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유리창 너머의 강민수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자신이 지금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정경위는 모녀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서 쉬라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면 정식으로 진술을 받겠다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안내하겠다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박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박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그랬다.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다. 그 화장실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게 끔찍했다. 딸이 말했다.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자고 한국에 한두 달 있을 거라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박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자기 집에서 살 거라고.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 남자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날 수는 없다고. 딸은 어머니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탔다. 아파트로 향하는 길. 박영숙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다. 20년을 살아온 동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디지털 포렌식 팀의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민수의 컴퓨터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석 달 전부터 몰카 제작, 배관 구조, 타일, 천공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다크웹 접속 기록도 있었다. 불법 촬영 기기 판매 사이트, 몰카 제작 커뮤니티 등을 방문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비밀 채팅방이었다. 회원 수는 3,000명이 넘었다. 그곳에서 강민수는 자신의 계획을 자랑했다. 위층에 사는 이점을 이용해 아래층을 촬영하겠다고. 다른 회원들은 그를 격려했다. 성공하면 영상을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정민호 경위는 이 커뮤니티 정보를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넘겼다. 3,000명의 회원 모두 잠재적 범죄자였다. 포렌식 팀은 강민수의 휴대폰도 분석했다.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다. 그는 익명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 상대방은 강민수에게 촬영 기술을 가르쳐줬다. 어떤 각도로 구멍을 뚫어야 하는지, 카메라를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무선 신호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는지. 마치 전문가처럼 상세한 조언을 해줬다. 정경위는 즉시 이 익명의 상대방을 추적했다. 메신저 계정은 가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접속 IP를 추적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 IP는 같은 구안의 다른 아파트에서 나왔다. 불과 3km 떨어진 곳.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가능성이 높았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그 IP 주소의 집주인을 파악했다. 38살 남성, 이름은 최동우. 그도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었다. 직업은 무직으로 되어 있었다. 정과 조회 결과 5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당시 제목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건이었다. 정경위는 즉시 최동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강민수에게 범행 방법을 교사한 혐의, 그리고 불법 촬영 방조 혐의. 영장은 당일 오후에 발부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최동욱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특공대까지 동원했다.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였다. 최동욱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수차례 경고 후 특공대가 문을 강제로 열었다. 집 안은 컴퓨터와 전자장비들로 가득했다. 거실에는 모니터 6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각 모니터에는 서로 다른 화면이 켜져 있었다. CCTV 영상처럼 보이는 화면들이었다. 정경위는 가까이 다가가 화면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각 화면은 서로 다른 집의 화장실이나 방을 보여주고 있었다. 적어도 6곳 이상의 집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모두 여성들이 사는 집으로 보였다. 혼자 사는 젊은 여성, 모녀가 사는 집, 자매가 사는 집 등. 침실에서 최동욱이 발견되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어 있었다. 경찰을 보자 그는 극도로 당황했다. 최동욱을 조사실로 데려왔다.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그저 컴퓨터 취미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렌식 팀의 분석 결과는 달랐다. 그 영상들은 모두 불법 촬영된 것들이었다. 최동욱의 컴퓨터에서는 수백 개의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다. 날짜별, 장소별, 인물별로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촬영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였다. 촬영한 영상들을 다크웹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은 영상 한 개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다양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고객 명단이었다. 수백 명의 구매자 목록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 연락처, 구매 내역, 선호하는 영상 유형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대규모 불법 촬영물 유통 조직의 핵심이었다. 정경위는 즉시 사이버 범죄 수사대와 합동 수사를 시작했다. 최동욱의 고객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추적했다. 전국에 퍼져 있는 구매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조사했다. 그중 일부는 단순 구매자였지만 일부는 자신도 촬영자였다. 강민수는 이 조직의 말단이었다. 최동욱에게 기술을 배워 실행했지만 아직 영상을 판매하기 전에 잡혔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박영숙 씨의 영상이 다크웹에 퍼졌을 것이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다운로드하고 영구히 인터넷에 남았을 것이다. 박영숙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는 말을 잃었다. 자신의 영상이 판매될 뻔했다니.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사적인 모습을 볼 뻔했다니. 정경위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다행히 영상이 유포되기 전에 막았다고 압수한 모든 파일은 법원 판결 후 완전히 삭제될 거라고. 하지만 박영숙 씨는 위로받지 못했다. 아무리 영상이 삭제되어도 아무리 범인이 잡혀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석 달 동안 자신이 촬영당했다는 사실, 그 영상을 누군가 봤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다. 강민수의 범행 동기도 밝혀졌다. 그는 조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외로웠다고. 40대가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다고. 여성과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그래서 온라인 세계로 도피했다고. 게임 커뮤니티 그리고 결국 불법 촬영 세계까지.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몰카 영상을 보기만 했다고. 하지만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었다고.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었다고. 왜 하필 박영숙 씨를 표적으로 삼았냐는 질문에 강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쉬워 보였다고. 혼자 사는 노인이라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젊은 여성들은 경계가 심하지만 고령자는 둔감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그의 말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공감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쉬운 표적을 골랐을 뿐이었다. 정경위는 분노를 삼키며 조서를 작성했다. 강민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였다. 석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2부. 방청석에는 박영숙 씨와 그녀의 딸 그리고 수십 명의 방청객이 앉아 있었다. 언론 취재진도 대거 몰려왔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강민수가 법정에 입장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구치소에서 석 달을 보낸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박영숙 씨는 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석 달 전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봤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때는 분노와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차갑고 단호한 응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고 싶지 않았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50대 후반의 여성 판사였다. 그녀는 엄격한 표정으로 법정을 둘러봤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강민수의 범죄 내용이 하나하나 읽혀졌다.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재물손괴. 강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의견을 진술했다. 강민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범이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즉시 반박했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건 경찰에 잡혔기 때문이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정민호 경위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수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들, 강민수의 자백, 컴퓨터에서 찾은 영상 파일들. 모든 증거가 강민수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과학수사팀의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다. 드릴 비트와 구멍의 패턴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감정서, 렌즈가 강민수의 카메라 모듈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 결과. 모든 과학적 증거가 강민수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이어서 피해자 진술이 있었다. 박영숙 씨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석 달 동안 느꼈던 불안감, 화장실에서 느낀 시선, 발견한 구멍, 그 이후의 고통.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자신이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도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지 호소했다. 박영숙 씨는 강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노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재판장이 강민수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그는 박영숙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반박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다. 오후에는 양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최고형에 가까운 수치였다. 그리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강민수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박영숙 씨와 그녀의 가족들, 언론 취재진, 여성 인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숨죽이며 기다렸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민수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특히 고령의 독거노인을 표적으로 삼은 점은 매우 비열하다고 질타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읽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행의 죄질이 너무 무겁다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리고 최종 선고를 내렸다. 징역 6년,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강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6년. 40대 중반의 그가 52되어서야 출소하게 되는 것이었다. 박영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만족스러운 판결이었다. 6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강민수는 자신이 한 짓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박영숙 씨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소감이 어떠냐고, 판결에 만족하냐고 질문이 쏟아졌다. 박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입은 상처는 평생 남을 거라고 말했다. 최동욱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었다. 그의 제목은 강민수보다 훨씬 무거웠다. 수백 건의 불법 촬영, 교사, 영상 유통, 조직적 범죄 등.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실제 선고는 징역 12년이었다. 출소 후에는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고, 신상정보도 20년간 공개되었다. 사실상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동욱의 고객 명단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처벌받았다. 총 80여 명이 처벌받았고, 그중 20여 명이 실형을 받아 교도소로 갔다. 2년이 흘렀다. 강민수는 교도소에서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다. 모범수로 지내며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피해자가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박영숙 씨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민수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하길 바란다고, 조기 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최동욱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거쳤지만 형량은 그대로였다. 징역 12년. 그는 출소할 때 60이 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이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예전에는 단순한 성범죄로 치부되었지만 이제는 인권 침해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졌다. 경찰도 수사 방식을 바꿨다. 불법 촬영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전담팀이 출동했다.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을 정밀 조사했다. 초기 대응이 빨라지면서 검거율도 크게 올랐다.
아파트 관리 규정도 전국적으로 강화되었다. 모든 신축 아파트는 배관 공간을 완전 밀폐하도록 설계해야 했다. 기존 아파트도 점진적으로 배관 구조를 개선했다. 정부는 배관 개선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독거노인 지원 정책도 확대되었다. 무료 안전 점검 서비스는 정례화되었다. 1년에 2번씩 전문 업체가 방문해서 집 안을 점검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서비스에 만족했다. 기술도 발전했다. AI를 이용한 불법 촬영 장치 탐지기가 개발되었다. 작은 기계를 집 안 곳곳에 대고 스캔하면 숨겨진 카메라나 도청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 가격도 저렴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박영숙 씨의 집에도 이 탐지기가 있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집 안을 점검했다. 박영숙 씨는 이제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상담 자원봉사를 넘어서 강연과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노인복지관에서의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청중들은 박영숙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박영숙 씨의 활동은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었다. 그녀는 불법 촬영 근절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방송 출연 요청도 많았지만 그녀는 대부분 거절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대신 정말 필요한 곳, 자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곳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했다. 딸은 이제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1년에 4번은 꼭 한국을 방문했다. 모녀 관계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박영숙 씨의 심리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거의 사라졌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긴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 않았다. 화장실 사용도 이제는 편안했다. 완전히 리모델링한 화장실에서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박영숙 씨는 요가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 요가 수업을 들었다. 요가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도 찾았다. 이웃들과의 모임도 계속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동 주민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건강 정보를 공유했고 때로는 여행 계획도 세웠다. 박영숙 씨는 이런 모임을 통해 외로움을 많이 덜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다. 3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봄.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 많이 달랐다. 어느 봄날 오후 박영숙 씨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전화를 받았다. 새로운 피해자가 있다고 60대 여성이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상담을 부탁할 수 있겠냐고. 박영숙 씨는 주저없이 그렇겠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다. 다음 날 박영숙 씨는 센터로 향했다. 상담실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만났다. 그녀의 눈에는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박영숙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이 그 증거라고. 새로운 피해자는 박영숙 씨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다. 박영숙 씨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3년 전과 달랐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연대의 눈물이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